어머님, 여기 잠깐만 계세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제 뺨을 후려치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한방눈이 시야를 가립니다. 저 멀리 붉은 미등을 켠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요양원 정문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건 제 며느리, 조수석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눈밭 한복판에 홀로 버려진 채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머니 속 녹음기를 꽉 쥔 채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놈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제 완벽한 연극의 서막이라는 걸 놈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나 70년을 살아온 김정숙입니다. 평생 도매시장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등뼈가 휘도록 일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 집의 시세는 지금 3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발치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입니다. 70평생 모은 30억 재산이 고작 이 눈밭 뒤편에 버려진 보따리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며느리와 아들 녀석이 제게 했던 말이 귓가에 이명처럼 윙윙거립니다. 어머님, 여기 잠깐만 계세요. 안에 들어가서 수속 밟고 올게요. 날 추우니까 어디 가지 말고 딱 여기 계셔야 해요. 알겠죠? 그 뻔한 거짓말. 놈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동자는 초조하게 흔들렸고 핸들을 잡은 손은 새하얗게 굳어 있었으며 조수석에 앉은 제 아들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누구를 속이는 줄 아냐? 그들은 아마 지금쯤 차 안에서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낄낄거리고 있겠지요. 드디어 늙은 짐짝 하나 처리했다고 샴페인이라도 터뜨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놈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차가운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놈들을 파멸로 끌고 가기 위한 제 완벽한 계획의 첫 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느리년 제 아들을 꼬드긴 년. 당신은 곧 깨닫게 될 겁니다. 노인을 우습게 보면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말입니다. 자, 시계를 정확히 3시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며느리가 평소와 다르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날씨도 좋은데 바람이나 쐬러 가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오리백숙 잘하는 집 예약해뒀어요. 그 말에 속는 척 차에 올랐을 때부터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차 안은 며느리가 뿌린 값비싼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향기가 어쩐지 장례식장의 국화꽃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잠든 척했습니다. 칠순 노인의 특권이랄까요? 노인네가 잠들면 귀도 먹고 눈도 먼 줄 아는 그 어리석음이 놈들의 혀를 풀게 만들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을 때쯤 며느리가 입을 열더군요. 민수야, 너 이번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해. 또 마음 약해져서 우물쭈물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사채업자들 독촉 전화 하루에 수십 통씩 오는 거 알지? 이번 달 넘기면 내 가게고 뭐고 전부 압류 딱지 붙는다고. 알아, 그래도 엄마잖아. 저렇게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요양원에 버리는 게 맞나 싶어서. 아이고, 이 등신아. 어머님 상태 좀 봐. 저게 멀쩡한 거니? 밥 먹다 국 쏟고 밤마다 헛소리하고
저러다 가스불이라도 켜놓고 나가면 그 30억짜리 아파트 홀라당 태워먹는 거야. 치매는 초기에 잡아야 한다니까. 그리고 요양원에 계시는 게 어머님한테도 좋아. 전문 간병인들이 돌봐주잖아. 여기가 천국이지 뭐.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아들의 우유부단함을 타박하며 제 명의로 된 30억짜리 아파트를 탐내고 있었지요. 치매, 헛소리, 기가 막혀서 허허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자는 척하며 저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전 시장 전파상에서 산 초소형 녹음기입니다. 기계치인 제가 이 녹음기 사용법을 익히느라 돋보기 안경을 쓰고 밤새 설명서와 씨름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맵니다. 덕분에 차 안에서의 대화는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목소리도 아들의 비겁한 동조도 심지어 놈들이 낄낄거리며 나누던 농담까지 전부 다요. 눈발이 점점 더 거세집니다. 어깨 위에 쌓인 눈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플라스틱의 딱딱한 감촉이 마치 제게 건네는 총자루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요양원 정문 경비실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손전등을 들고 나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얼어 죽어요. 보호자분은요? 방금 그 차 타고 가버린 거 아니에요? 경비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고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덜덜 떨리는 입술, 그리고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모르는 5살 어린애 같은 표정으로요. 우리 아들 효자예요. 금방 온다고 했어요. 밥 해야 하는데 우리 민수 배고플 텐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애처롭습니다. 경비원이 혀를 차며 다가와 제 팔을 붙듭니다. 아이고, 또 고려장이네. 또 고려장이야. 말세다 말세. 일단 들어오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따뜻한 난로 온기가 얼굴에 닿자 얼었던 볼이 녹아내리며 따끔거립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은 그 어떤 난로보다 뜨겁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1월 15일입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제 칠순 생일이기도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준 생일 선물이 고려장이라니 참으로 잊지 못할 선물이네요. 그래서 저도 아주 특별한 답례를 준비하려 합니다. 경비실 구석에 놓인 전화기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놈들이 제 휴대폰은 진작에 빼앗아 가버렸거든요. 아마 위치 추적이라도 당할까봐 그랬겠지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제가 외우고 있는 전화번호는 딱 2개면 충분합니다. 하나는 경찰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40년. 지기 친구이자 동네 정보를 꽉 잡고 있는 앞집 옥분 할머니의 번호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따뜻한 믹스 커피를 타러 잠시 등을 돌린 사이 저는 재빨리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리는 건 추위 때문이 아닙니다. 사냥을 앞둔 맹수의 흥분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옥분아, 나야. 정숙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에 저는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침을 꿀꺽 삼키고 아주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우리 집 안방 장롱 밑바닥에 보면 빨간 보자기에 쌓인 도장 하나가 있을 거야. 그거 지금 당장 내가 챙겨놔야겠어. 놈들이 그거 찾으러 곧 들이닥칠 거야. 아니, 이미 가고 있을지도 몰라. 서둘러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떨리는 손으로 112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목소리에 물기를 가득 머금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겁에 질린 할머니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경찰이죠? 여기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원 앞인데요.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 차에서 나를 밀어내고 가버렸어요. 추워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아, 그리고요. 경찰관님, 내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잠시 후, 저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눈 내리는 어둠을 가릅니다. 자, 이제 막을 올릴 시간입니다. 이 복수극의 주인공이 무대에 오를 시간입니다. 경찰차의 뒷좌석은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엉덩이를 데우는 열선 시트의 온기가 얼어붙은 제 몸을 녹였지만 제 가슴 속 한복판에 박힌 얼음 조각은 도무지 녹을 줄을 몰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지난 석 달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을 떠올립니다. 짐승만도 못한 그것들이 나를 이곳에 버리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공사를 쳤는지 말입니다. 모든 것은 밥상머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 전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하던 며느리가 웬일로 저녁상을 차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식탁 위에 올라온 것은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물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혀끝을 찌르는 듯한 기분 나쁜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소금을 많이 넣은 짠맛이 아니었습니다. 쇠맛 같기도 하고 쓴 약을 억지로 삼킬 때 나는 그런 비릿한 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국이 좀 이상하다. 맛이 왜 이래?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며느리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제 눈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자는 척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놈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진짜 괜찮은 거야? 엄마가 눈치채면 어떡해? 걱정 마. 이 약은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서 몰라. 그냥 노인네들 먹으면 기력 빠지고 잠만 자게 되는 거야. 서서히 기억력도 감퇴하고 병원 가면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 나올걸. 그러면 그때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그 아파트 내 명의로 돌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다 못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 며느리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멀쩡한 나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밥상 앞에서는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물은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뱉어내거나 놈들이 안 볼 때 베란다 화분에 부어버렸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커다란 고무나무 화분. 제가 몰래 국물을 부어주었던 그 고무나무는 일주일도 안 돼요. 잎이 누렇게 뜨고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식물도 죽이는 도굴놈들은 제 어미에게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죽어가는 나무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느니 차라리 너희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증거를 모으고 놈들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치매 연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녀석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놈은 제 아들에게 매일같이 독을 퍼뜨렸습니다. 어머니 또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어제는 돌아가신 시아버지 찾으신다고 울으셨어요. 그런 적 없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나 무서워. 어머니가 어젯밤에 내 방문 앞에서 한참 서 계셨어. 그러다가 갑자기 문 두드리며 문 열라고 하시는 거야.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약 기운에 쓰러져 밤새 깨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 은행에서 어머니 치매 진단서 떼오래. 그래야 성년후견인으로 우리가 재산 관리할 수 있대. 며느리의 거짓말은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마치 뱀이 먹잇감을 천천히 감아 조이듯 며느리는 제 아들의 정신을 하나하나 장악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아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자.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 되었다는 사실이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병원 가자. 엄마도 요즘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걱정이었어. 저는 순한 양처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간단한 검사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미한 인지 저하가 보이긴 하는데 아직 치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을 대비해서 성년후견인 제도 같은 거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계시니까요. 진료실을 나오는 며느리의 뒷모습에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국물 속 약의 양이 2배로 늘었습니다. 혀가 얼얼할 정도로 쓴맛이 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조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놈은 최후의 수를 쓰기로 결심합니다. 고려장,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아파트는 며느리 명의로 돌리고 저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계획.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바로 전날 밤, 저는 놈들의 마지막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내일이야. 내일 아침에 어머니 모시고 요양원 간다고 해. 그리고 거기서 그냥 두고 와. 법무사는 오후에 집으로 올 거야. 어머니 도장만 찍으면 끝이야. 수진아, 그래도 엄마를 그렇게. 민수야,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사채 이자만 한 달에 200만 원이야. 이번 달만 넘기면 우리 가게 문 닫아야 해. 우리 아이 생각해. 아이 미래 생각해.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편히 계시는 게 더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가 사냥꾼이 될 차례라고. 경찰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섭니다. 익숙한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순경의 부축을 받아 벨을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들리던 며느리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렸고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경찰관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 어머님이 왜? 며느리 녀석이 순간적으로 당황하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는 눈물을 글썽이는 척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저 능청스러운 낯짝을 보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혀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집 우리 집 아저씨가 데려다 줬어. 헤헤. 배고파. 밥 줘. 순경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서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눈빛에서 가식적인 걱정은 사라지고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며느리가 거칠게 제 팔을 잡아채며 소파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머님 미쳤어요? 경찰은 어떻게 불렀어요? 전화기도 없잖아요. 이게 진짜 노망이 난 거야? 놈들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제 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패딩 점퍼 주머니, 바지 주머니, 심지어 양말 속까지. 거친 손길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치욕스러움에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바보처럼 웃으며 침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놈들은 제 속바지 안쪽, 깊숙한 곳에 테이프로 붙여둔 녹음기와 꼬깃꼬깃한 영수증 뭉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머리를 감싸주며 욕설을 내뱉더군요. 씨 진짜 노망 난 거 맞아? 어떻게 경찰서 번호를 알고 신고를 해? 우연이겠지. 옛날 사람들은 1일 2는 다 알잖아. 그나저나 오빠, 이거 위험해. 빨리 처리해야 돼. 며칠만 조용히 있다가 아파트명에 넘기는 날 법무사 오면 도장만 찍게 하고 바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보내버리자. 요양원으로는 안 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놈들에게 들릴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도 아니고 폐쇄병동이라니. 놈들은 저를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킬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바보처럼 침을 흘리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나도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구나. 다음 날 새벽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놈들이 늦잠을 자는 틈을 타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구 계단을 기어 내려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 그곳에는 옥분이가 패딩 모자를 눌러 쓴 채 파지 묶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품 안에서 신문지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놈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찢어버린 사채 계약서, 원본과 아들이 작성한 상속 포기 각서, 위조본들이었습니다. 옥분이의 거친 손을 잡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다, 옥분아. 이 은혜 내가 죽어서도 잊지 않을게. 정수가 나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우리 서로 힘내자고. 이번엔 내가 꼭 이겨야 해. 알았지? 옥분이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부엌 구석에 있는 쌀독 깊숙한 곳에 옥분이가 준 서류 뭉치를 숨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그락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니 물을 마시러 나온 며느리가 부스스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끝이다.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 저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쌀독 뚜껑을 열고 양손을 집어넣어 생쌀을 한 줌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딱딱한 생쌀을 입안에 털어넣고 우적우적 씹기 시작했습니다. 와작 와자작 딱딱한 쌀이 잇몸을 찌르고 이빨이 부러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하얀 쌀가루와 피 섞인 침이 범벅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밥이다. 하얀 밥. 맛있다. 헤헤헤. 아유, 진짜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아침부터 왜 생쌀을 처먹고 지랄이야. 미쳐도 곱게 미치지. 며느리는 역겹다는 표정으로 헛구역질을 하더니 안방으로 쾅 들어가 버렸습니다.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 맛이 났지만 저는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아까 쌀독 앞에서 겪은 아찔한 순간이 오히려 제 연기에 대한 놈들의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렸으니까요. 놈들은 이제 제가 진짜로 미쳤다고 확신하고
마음 놓고 마지막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내일 오후 2시 법무사가 오기로 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심판의 시간입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놈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아들은 누군가와 통화하며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장님, 내일이면 확실합니다. 네. 입금 바로 해드릴게요. 이자는 좀 깎아주시는 거죠? 네. 어머니요? 아유, 걱정 마십시오. 도장만 찍으면 바로 시설로 보낼 거니까 뒤탈 없습니다. 통화를 끊는 아들이 며느리를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수진아, 드디어 끝났어.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노인네 수발도 끝이고 빚도 다 청산이야. 우리 빚 8억 갚고 나면 남는 게 한 22억 되니까 나랑 너랑 반반 나누면 11억씩은 떨어지겠네. 11억? 꿈도 야무지구나. 너희에게 남을 건 이 집이 아니라 차가운 철창뿐일 게다. 며느리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진짜 새 출발하는 거야. 명품 가방도 사고 차도 바꾸고 애 유치원도 강남 제일 좋은 데로 보내자. 놈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 버튼을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딸깍. 이 작은 소리가 놈들에게는 사형 선고가 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펼쳐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법무사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짜 도장을 어느 타이밍에 던질 것인가? 진짜 도장은 언제 꺼낼 것인가? 녹음 파일은 어느 순간에 틀 것인가? 경찰은 언제 부를 것인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단 1초의 망설임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 70평생 저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복수를 꿈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목숨을 빼앗으려 한 놈들에게 저는 정의의 심판을 내려야 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결전의 날입니다. 창밖에는 어제 내리던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쳤지만 집안 공기는 무덤 속처럼 차갑고 습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을 고쳤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챙겼습니다. 마치 승리를 자축하는 파티에 가는 것처럼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며느리는 저를 억지로 끌고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손님 오시니까 깨끗이 씻으셔야죠. 가만히 계세요. 며느리의 손길은 거칠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닦듯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제 몸을 문질렀습니다. 머리를 감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거실 소파에 앉혀 놓았습니다. 오후 1시 아들이 제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아저씨 한 분 오실 거야. 그분이 물어보시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돼. 알았지? 어렵지 않아.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돼. 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개 끄덕이기. 잘했어, 엄마. 그렇게만 하면 돼. 아들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조급함과 탐욕만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1시 55분. 초인종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딩동. 왔다.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검은 가방을 든 중년 사내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그 남자는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 놓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 위임장, 증여계약서, 그리고 빚 변제를 위한 근저당 설정 계약서들.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제 피와 땀으로 일군 이 집을 갈기갈기 찢어갈 칼날들이었습니다. 자, 어머님,
여기, 그리고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드님께서 편안하게 모신다고 하니까요. 사무장이 제 손에 인주가 묻은 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녀석의 손바닥은 긴장해서인지 축축한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빨리 찍어. 이거 찍으면 엄마 좋아하는 갈비 사줄게. 응?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참담한 분노가 손끝을 타고 올라와 온몸을 진동시켰기 때문입니다. 도장이 서류의 인감난 위에서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1cm, 5mm, 도장이 종이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움직였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쾅! 제가 갑자기 도장을 쥔 손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놈들은 제가 발작이라도 일으키는 줄 알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이 흩날리고 인주통이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황급히 다가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아니라 계획이 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조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점 없는 눈동자를 유지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장이 아니야. 이건 우리 도장 아니야.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어머님 도장 맞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 도장 맞아. 빨리 찍어. 아저씨 바쁘시잖아. 저는 도장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대구르르. 도장이 거실 바닥을 굴러가 며느리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안 돼, 이 도장은 안 돼. 사무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저기,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어르신께서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날인하셔야 하는데, 며느리가 재빨리 웃음을 지으며 사무장을 달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요즘 좀 그러세요. 잠깐만요. 제가 달래볼게요. 며느리는 저를 안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도장 찍기 싫으세요? 그럼 정신병원 가실래요? 거기 가면 평생 못 나와요. 알아들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손톱이 제 팔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무서워, 아줌마 무서워. 아줌마, 나 며느리잖아요. 정말 미쳤나 봐. 좋아요, 어머님.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 있어요. 어머님이 도장 안 찍으시면 우리의 유치원비 못 내요. 밥도 못 먹여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며느리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여기서 나가시는 순간 저 밖에 있는 사채업자들한테 전화 갈 거예요. 어머님 아파트에 가압류 들어가요. 그럼 어머님도 거리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도 좋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짜왔는지를. 놈은 저를 궁지에 몰아넣고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놈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대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도장 찍을게 무서워. 며느리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처음부터 그러시지.
어머님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한 게 최선이잖아요. 며느리는 저를 다시 거실로 끌고 나왔습니다. 사무장님 죄송해요. 어머니가 순간 깜빡하셨나 봐요. 이제 찍으신대요. 사무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굴러간 도장을 주워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며느리가 빼앗아간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가방 속에서 진동음이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오빠 이거 뭔데? 아들이 며느리의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옥분 할머니, 발신자 이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앞집 할머니가 어머니 폰으로 전화를 해? 모르겠어. 받아볼까? 며느리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나 옥분이야. 정수기 좀 바꿔줘.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바쁘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 별거 아니고. 정수기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맡겨둔 물건 찾아가래서 빨간 보자기에 싼 거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며느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보자기요? 그래, 도장이던가. 뭐 그런 거. 아무튼 찾아가래. 나 오늘 오후에 외출하거든. 며느리가 황급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빠, 진짜 도장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어머님이 옥분 할머니한테 맡겨뒀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진 도장은 가짜야. 어머님이 우리 속인 거야.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설마 일부러? 저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걸렸다, 이것들아.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지금 당장 옥분 할머니 집에 가서 도장 가져와야 해. 빨리. 아들이 황급히 신발을 신고 뛰쳐나갔습니다. 사무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저기, 도장이 잘못된 건가요?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곧 제대로 된 거 가져올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다시 한번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옥분이는 지금 집에 없다는 것을, 진짜 도장은 이미 제가 안전한 곳에 숨겨뒀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 녀석이 헛수고를 하러 간 지금 이 순간이 제가 최후의 준비를 마무리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0분 후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분 할머니 집에 아무도 없어. 문 두들겨도 안 열어. 전화도 안 받고.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님이 계획한 거야? 어머님이? 며느리는 제 앞으로 다가와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도장 어디 있어요? 진짜 도장 어디 숨겼어요? 저는 침만 흘릴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장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한데 저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서요. 도장 찾으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안 돼요. 기다려주세요. 제발. 며느리가 사무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장은 뿌리치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우리 끝났어.
아들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습니다. 어떻게 사채업자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이번 주까지 갚는다고 했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어요. 도장 어디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번쩍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짝! 따끔한 통증이 뺨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폭행까지. 이제 증거는 충분해. 며느리는 제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말해요. 어디 숨겼어요? 당장 말 안 하면 정말 가만 안 둬요. 수진아, 그만해. 엄마한테 손대지 마. 아들이 며느리를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도 같이 죽을 거야. 우리 다 죽는다고. 이 집도 빼앗기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그래도 좋아. 그때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의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사채업자 박 사장.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무슨 일이야? 가압류야. 가압류 신청 들어갔대. 오늘 안에 돈 못 갚으면 내일 바로 아파트 경매 넘어간대.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부짖고 아들은 머리를 쥐어뜯고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아들은 벽에 기대선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놈들의 모습을. 그 순간 제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아.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민수야. 아들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니? 그 말과 함께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초점 없던 눈동자에 또렷한 빛을 담았습니다. 며느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말투가 왜? 저는 며느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석 달이야. 석 달 전부터 너희들이 내 국에 무슨 약을 타는지 다 알고 있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소파 쿠션 사이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요즘 전파상에 가면 이런 것도 팔더구나. 너희들이 차 안에서 한 말, 집에서 한 말, 오늘 안방에서 날 협박한 말까지 전부 여기 들어있어.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언제 그런 걸? 저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흐르더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약은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어서 몰라. 그냥 노인네들 먹으면 기력 빠지고 잠만 자게 되는 거야. 서서히 기억력도 감퇴하고 병원 가면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 나올걸. 며느리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저는 녹음기를 멈추고 다시 소파 쿠션 사이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서류 뭉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찢어서 버린 사채 계약서 원본이야. 옥분이가 쓰레기장에서 주워다 줬지. 내 이름으로 8억을 빌렸더구나. 내 아파트를 담보로.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그리고 이건 내가 위조한 상속 포기 각서. 내 도장을 내 마음대로 찍어서 만든 가짜 서류지. 이것들 전부 경찰한테 넘기면 너희들이 뭘로 잡혀갈지 알아? 며느리가 바닥을 기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차갑게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서? 내가 날 눈밭에 버리고 갈 때는 생각 안 했니? 내 국에 독탈 때는? 날 정신병원에 처박으려 할 때는? 며느리가 울먹이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회? 난 이미 너희한테 수많은 기회를 줬어. 그때 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 수진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넌 몰랐다고? 차 안에서 수진이랑 같이 웃으며 내 돈 나눠 가질 계획 세울 때도, 사채업자한테 전화해서 내일이면 확실하다고 말할 때도 넌 정말 아무것도 몰랐니?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빨간 보자기에 쌓인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도장이야. 네이들이 그렇게 찾던. 며느리의 눈이 그 도장에 고정되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절망에서 광기로.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도장 내놔요. 그거 내 거예요. 저는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70평생 시장 바닥에서 단련된 민첩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균형을 잃고 탁자에 부딪혔습니다. 쿵! 탁자 위의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아들이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달라고. 저 도장만 있으면 돼. 저 도장만. 며느리가 아들을 밀쳐내고 다시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급하게 연달아 울리는 초인종 소리. 며느리가 멈칫했습니다. 누구야? 초인종 소리가 멈추고 이번에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쾅, 쾅.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며느리의 얼굴이 다시 한번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 왜 경찰이?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불렀지. 아까 내가 날 때렸을 때. 며느리가 제 뺨을 때린 직후 저는 몰래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이를 이에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긴급 신고 문자였습니다. 아니, 안 돼.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열어주지 않으시면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아들이 멍한 표정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단두대로 향하는 사형수처럼. 손이 문손잡이에 닿는 순간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수야, 문 열지 마. 한 번만 더 생각해봐. 하지만 아들의 손은 이미 문손잡이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끽.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2명의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폭행 사건이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를 때렸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저는 경찰관에게 녹음기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존속살해 미수, 사기, 문서 위조, 폭행까지요. 경찰관이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부인, 저희와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해예요. 전부 오해라고요. 경찰관이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갑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귓가에는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발요. 우리의 생각해서라도 제발. 저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아이는 내가 생각했어야지. 날 죽이려고 할 때 말이야. 경찰관이 아들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아드님도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공범 혐의가 있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밤을 새워 아플 때마다 간호했던 그 아이.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 넌 내 아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벌을 주는 거야.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게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다. 아들이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두 사람을 끌고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악취 같은 탐욕의 기운도 함께 쓸려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저는 다리가 풀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밀려오는 허탈함과 슬픔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 허전하면서도 시원한 바람이 가슴속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난 걸까? 정말 이제 끝난 걸까?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정말 끝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재판과 그 이후의 삶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저는 이 넓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면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정적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예전에는 시끄러워서 싫었던 며느리의 전화 통화 소리도 아들의 TV 소리도 이제는 그리워졌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결말이었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재판 준비를 위해 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번 사건은 증거가 확실해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며느리 측 변호사가 어르신께서 일부러 치매 연기를 하시며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며느리가 탄 약물의 양이 치사량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살인 미수가 아니라 단순 폭행과 사기로 감형을 요구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악의 경우 며느리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드님은 공범이지만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집행유예.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다시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가족 간의 법정 다툼은 언론에 알려지면 양쪽 다 피해를 봅니다. 어르신께서도 자칫 냉혹한 어머니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인터넷에서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옥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옥분아. 정수가, 너 지금 인터넷 봤어? 인터넷? 무슨 인터넷? 너희 집 이야기가 지역 맘카페에 올라왔어.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며느리 친구인가 봐. 거기서 내 얘기가 막 나쁘게 나오고 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렸대. 일부러 치매 연기를 하면서 며느리를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손주까지 생각 안 하고 며느리를 감옥에 보냈다고. 정수가, 댓글들이 너무 심해. 내가 대신 화나서 미칠 것 같아. 저는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 핸드폰을 빌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온 글을 보았습니다. 제목, 우리 동네 70대 시어머니의 무서운 복수. 본문에는 제 이야기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며느리를 모함한 악독한 시어머니인 것처럼.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며느리가 불쌍하네요. 애까지 있는데 감옥 보내다니. 요즘 노인네들 진짜 이기적이에요. 자기 재산만 지키려고 가족도 버리네. 치매 연기까지 하면서 며느리 함정에 빠뜨리다니. 이게 정상이에요? 손주 생각은 안 하나. 아빠가 감옥 가면 애는 어떡하고.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글자들이 흐려졌습니다.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르신, 신경 쓰지 마세요. 인터넷 댓글은 원래 그래요.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이기는 것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네 사는 분을 만났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쳐갔습니다. 슈퍼에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장님이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물건값을 계산할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거스름돈만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살려고 한 게 잘못인가?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했는데 내가 그걸 막은 게 죄인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며느리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인 이수진은 시어머니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함정에 빠진 피해자입니다. 김정숙 씨는 멀쩡한 정신으로 석 달간 치매 연기를 하며 며느리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투여한 물질은 의학적으로 치사량에 한참 못 미치는 양이었습니다. 단지 노인의 건강을 생각해서 기력을 보충하려던 건강보조제였을 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억울한 피해자처럼.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김정숙 씨가 베란다 화분에 버린 국물로 인해 고무나무가 일주일 만에 고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독성 물질이. 며느리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고무나무가 해당 물질 때문에 죽었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까? 고무나무는 원래 과습에 약한 식물입니다. 단순히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었을 가능성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삶이 법정에서 해부되고 분석되고 의심받는 것을. 휴정 시간, 복도에서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집행유예 받으면 바로 그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한 짓을 100배 1000배로 갚아드릴게요. 며느리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정말 집행유예를 받고 돌아온다면, 만약 며느리가 복수를 한다면, 나는 이 집에서 혼자 그 며느리와 다시 살아야 하는 건가?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달이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옥분이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정수가, 너 얼굴이 왜 이래? 밤새 잠도 못 잤지? 옥분아, 나 내가 잘못한 걸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옥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살려고 한 거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인터넷에서는 내가 악독한 시어머니래.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린 나쁜 사람이래. 옥분이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정수가, 정신 차려. 내가 지금 흔들리면 안 돼. 재판 끝날 때까지 버텨야 해. 알았지? 하지만 저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옥분아, 나 너무 힘들어. 이기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석 달간 참았던 눈물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이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옥분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저는 옥분이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김정숙 씨죠? 나 수진이 엄마예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딸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보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외손주 생각은 안 해요? 아빠가 감옥 간 애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될 일 아니었어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참으라고요? 당신 딸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참으라고요? 당신 딸이 내 국에 독을 타서 먹였어요. 그것도 석 달 동안. 내가 죽을 뻔했다고요. 하지만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우리 딸이 그럴 리 없어요. 당신이 며느리 미워서 꾸며낸 거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녹음 파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피해자, 시어머니는 가해자. 그렇게 단순하게.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빛바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들이 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또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뭘 위해 여기까지 온 걸까? 복수를 위해? 정의를 위해? 아니면 그저 살기 위해?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승리했지만 너무 외롭고 이겼지만 너무 슬펐습니다. 다음 공판은 일주일 후입니다. 그때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저는 견딜 수 있을까요? 이 외로움과 비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옥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만 버티면 돼. 알았지? 옥분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지역 뉴스에까지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수감복을 입고 있었지만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마치 억울한 피해자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종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 말씀하십시오. 며느리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이 사건이 가족 간의 불화를 법정으로 끌고 온 불행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이수진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으나 시어머니의 치밀한 함정에 빠져 범죄자로 몰린 피해자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이 투여한 물질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강보조제였으며 독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씨는 멀쩡한 정신으로 석 달간 치매 연기를 하며 며느리를 의도적으로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제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김정숙 씨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투여된 물질이 건강보조제라는 주장은 그때였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물질 분석팀 김철수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국과수 연구원이 판사에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김정숙 씨 댁의 고무나무 잔해와 화분 토양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토양에서 고농도의 바르비투르산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바르비투르산염? 판사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이는 강력한 중추신경 억제제로 과다 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절대 시중의 건강보조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불법 약물입니다. 며느리 측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구원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피고인 이수진의 통장 내역을 추적한 결과 3개월 전 불법 약물 판매상으로 알려진 인물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제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이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해당 약물을 구매한 채팅 기록입니다. 경찰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여 복원한 자료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약물 판매상과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 재우는 약 있어요? 얼마나 강한 걸로?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판사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어머니께 약을 탄다는 것을 한 달쯤 지났을 때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빚 때문에, 돈 때문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조금씩 약해지시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공범이 맞습니다. 아니, 공범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할 아들이 어머니를 버린 놈입니다. 아들이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보다 못한 놈이에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수진, 최후 진술하십시오. 며느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졌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도 광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미웠어요. 아니, 질투했어요. 어머님은 그 나이에도 건강하고 돈도 있고 아들의 사랑도 받고 계셨잖아요. 저는 빚에 쪼들리고 남편은 어머니만 생각하고 아이는 아파도 병원비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것을 빼앗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가진 모든 것을.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괴물이 된 거였어요. 며느리는 제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 아이만은 잘 부탁드립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은 존속살해 미수, 약물 불법 투여, 사기, 폭행,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박민수는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숙 씨, 할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민수야.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감옥에 가는 것을 보니 기쁘지 않구나. 내가 원했던 건 너희의 파멸이 아니라 너희의 반성이었어. 그리고 오늘 너희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봤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진아, 내 아이는 내가 키우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키워서 내 품에 돌려보낼게. 그리고 민수야, 내 엄마. 넌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사회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내 어미가 바라는 거다. 아들이 오열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패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호송되어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옥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해냈어. 내가 해냈어. 저는 옥분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킨 것은 제 목숨이었지만 잃은 것은 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제 힘으로, 제 용기로 70평생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였고 엄마였던 저는 오늘 비로소 김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완연해진 4월의 어느 아침, 베란다에서 따스한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는 철쭉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가 독을 부어 죽었던 그 자리에 제가 새로 심은 철쭉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것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이 꽃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5살 손주 지우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래, 우리 지우 배고프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간 후 지우는 제가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고 밤마다 엄마를 찾아 울던 아이가 이제는 제게 활짝 웃으며 달려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예쁘대요.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지우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할머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지우 정말 잘 그렸네. 밥을 차려주고 지우를 유치원 버스에 태운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며느리에게서 온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쳐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어머님, 지우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우가 할머니를 좋아한다는 걸 면회온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엄마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돌아가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편지를 접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며느리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저도 며느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옥분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늘 그렇듯 김밥이 담긴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오늘 날씨 좋다. 공원 가자. 지우도 유치원 갔지? 그래, 가자. 나도 답답했어. 우리는 아파트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옥분이가 싸온 김밥을 나눠 먹으며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옥분이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요즘 어떠니? 아들 민수는 집행유예를 받은 후 작은 식당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지우를 보러 오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잘 지내. 술도 끊고 빚도 조금씩 갚고 있대. 무엇보다 지우한테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 다행이네. 사람이 변하려면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하나 봐. 옥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봐야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니까요. 옥분아,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40년 지기인데. 당연한 거지. 옥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에 들렀습니다.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지우 간식 사러 오셨어요? 네, 우리 지우가 딸기를 좋아해서요. 예전에는 저를 외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따뜻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재판 이후 진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건 제 자신이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 무렵 지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래, 우리 지우 최고네. 저는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이 웃음소리가 있어서 저는 이 집이 여전히 따뜻하다고 느낍니다. 지우를 재우고 난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을 보니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빛바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치워버렸던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이 10살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 그때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완벽한 가족이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그 사진을 다시 벽에 걸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창밖을 보니 석양이 아파트 사이로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이번 주말에 지우 데리고 동물원 갈까 해. 엄마도 같이 가실래? 그래, 좋지. 우리 지우가 좋아하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지만 우리 가족은 다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용서는 시작되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70평생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재판이 끝난 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지우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할머니와 손잡은 그림. 이 작은 손을 꼭 잡고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70년을 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할 때라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일기장을 덮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되겠지요. 며칠 후 옥분이와 함께 아파트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추와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옥분이는 고추를 심었습니다. 땅을 만지며 흙의 감촉을 느끼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수가 우리 올여름에는 여기서 기른 채소로 쌈 싸먹자. 그래, 좋지. 지우도 데리고 와서 함께 먹으면 되겠네. 우리는 햇살 아래서 땀을 흘리며 흙을 갈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심고 가꿀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의자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철쭉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저 멀리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70평생 저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정숙이라는 사람으로 산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늦었나요?
아니요.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내 인생을 되찾을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이 평화로운 저녁 노을을, 이 작은 행복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커피 잔을 입에 가져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의 봄바람이 제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